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대장동 그다음에 뭐 성남 FC 이렇게 사건에서 검찰이 묶어서 수사를 또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백현동 수사가 또 남아 있어서 체포동의안 요구가 아마 또 근시일 내에 한 번 더 올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이 한 번 더 해서 한 대충 앞으로 체포동의안은 2번 정도 더 남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수사, 검찰 수사 단계고 재판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크게 논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고 김문기 처장 돌아가신 분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지금 천하용인 후보 중에 한 분이죠. 이기인 후보가 성남시의원 할 때에 그 자료를 제출했어요. 거기서 그 성남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료 제출했는 게 그게 바로 김문기 처장이랑 이재명 대표랑 호주 여행을 갔던 사진. 이 사진을 공개를 해가지고 이재명 당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거 봐라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모른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용도 변경을 이재명 대표가 하게 됩니다. 무려 4단계나 종상향을 하게 되는데 유례 없었던 일이죠. 4단계 종상향은. 근데 4단계 종상향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량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국토부가 이렇게 하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 라는 건데 국토부 직원의 대답은 국토부는 협박한 적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또 거짓말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게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후보 등록했던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김문기 처장 모른다. 나는 협박. 아니 그건 이 다음 이번 내용 이번 재판 아마 내가 알기로 김문기 처장 얘기만 나오는데 요 관련돼서 앞으로 이 재판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곽 위원장님? 재판의 향방보다 지금 더 제가 더 주목해서 보는 건 민주당의 대응입니다. 민주당의 대응. 그러니까 재판을 계속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거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들이 이것 이외에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을 거고, 이재명 대표야 계속해서 뭐 나는 혐의 없다. 나는 이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불공정한 뭐 검찰 독재다. 뭐 보복 수사다. 뭐 이렇게 해서 가겠죠. 근데 지금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민주당의 분위기가 제일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무슨 뭐 이렇게 블랙리스트가 돌고 막 이러면 서로 막 죽일 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께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런 내용이 계속될 거다. 그걸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개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국민들도 이제는 저희도 이번엔 또 무슨 죄야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건별로 얘기해 보면 지금 이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건으로만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혐의에 연루된 어떤 사람을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말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한테 제기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선거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뭐 무겁다 가볍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실제로 그 김문기 처장과 어떤 긴밀한 관계였다 이런 것이 밝혀진다라는 것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것은 사실은 벗어나기 좀 어려운 너무 명명백백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복잡한 사건들보다도 오히려 쉽게 결론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이나 또는 뭐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것이나 백현동이나 백현동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성남 FC 건도 그렇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심리적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 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심리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졌지만 어떻게 회복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리적 쓰나미가 와요. 물리적인 쓰나미가 오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엔 납득이 안 갈 거예요. 왜? 사진까지 있고 이거는
우리 이긴 후보가 제출한 그 사진보다도 이전에 이미 동영상이 다 나왔어요. 네. 정언까지 나왔고. 근데 저는 이거는 혹시라도 피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안 되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제대로 알 때 안다고 하는 거지 주관적인 기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가 식당 주인 아저씨도 얼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안다고 해야 될까 모른다고 해야 될까 이거는 좀 고민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김문기 전 차장은 연수도 같이 갔죠. 그리고 이미 연락처도 있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모를 수가 없죠. 아니,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보고한 것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수많은 공무원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만 법적으로 재판부는 아니 본인이 저렇게 기억이 안 나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거를 근거로 들이댈 건 없어요. 저는 뭐가 문제냐. 이 백현동은 피해가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왜요?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공문이 갔잖아요. 네. 그거는 성남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용도 상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죠? 지금요. 응. 원희룡 원희룡 장관. 장관이죠. 원희룡이 무슨 출신이죠?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지.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네. 원희룡? 네. 검사예요? 검사 출신이에요. 자, 여하튼간에 원희룡 검사 출신이 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백현동만큼은 법적으로 피해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자,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길어지는 걸 짧게 하면 이건 만약에 100만 원이라도 이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486억 원인가요? 선거 비용을 다 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건 더불어민주당 거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이 대목이 중요하냐면 이 법대 출신이니까 알 거예요. 지난번에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1심에선가 100만 원 형이 나왔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의원직 상실할 뻔했는데 대법원 가서 바로 뒤집어졌죠. 권순일 재판관을 김재섭 위원장, 곽관영 박사님 그때 그 형을 정신병원에 한 그 발언하고 지금 백현동 김문기 처장하고 어느 쪽이 사안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백현동이죠. 백현동이 크죠.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크니까 이거는 참 피해가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가겠죠. 근데 이게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은 빠르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재판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을 좀 보태면 아마 목요일 날 성문이 형이랑 그 수민이 형님 그 두 분이 이 재판 결과를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받았다. 1번 사안에 대해서 그냥 법 공부 좀 어줍지 않게 했던 입장에서 학교를 다녔던 입장에서 모른다라는 건 주관의 영역이죠. 예를 들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막 다 했어. 그래도 몰라.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기억 상실이 걸렸다든지 내지는 뭐 여하튼 뭐 모를 수 있어요. 나 뭐 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지만 모를 수 있다고 칩시다.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우기면 난 진짜 몰랐어. 밥도 먹고 사우나도 다 했지만 나는 김문기 진짜 몰라. 이러면 법원이 거짓말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 주관의 영역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머리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종찬이 형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전 백현동 사건이라고 그렇지.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공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여기 있는 A4 용지를 보고 나는 협박을 느낄 수도 있지. 헉, 왜 이렇게 하얀색이야? 왜 이렇게 검은색 글씨가 너무 검은 것 같아? 나 좀 위협을 느껴. 이것도 주관의 영역인데 문제는 뭐냐? 이재명 대표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다스리겠다. 직무유기로 뭐 대하겠다.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간단해요. 이거는 국토부가 공문에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재명 대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거는 공문이 다 남아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협박도 주관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정말 쌍욕을 해도 협박을 안 받을 수 있고 그냥 손만 만져도 협박을 받을 수 있어요. 난 손만 만져도 협박을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되게 심장이 조그매가지고 협박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썼거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사건은 빠져나가기 되게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하는 민주당 변호사들 얘기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빠져나가기 힘드니까 뭘 걸고 넘어지냐면 공표를 물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이거는 객관적인 영역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알고 모르고 본인이 한 얘기니까 어찌 빠져나가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그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이걸 공표로 볼 수 있느냐.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후보자 토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표로 보지 않았던 건데 심지어 국감장에 경기도지사 후보 그 역할로 그 지위로 나와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이거는 공표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국감장은 위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TV 토론은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은 위정하면 안 되지만 권순일 재판관까지 가서 이제 그게 결론이 내려진 거지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다투었던 부분이에요. TV 토론이라도 맞아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할 수 있는 건데 TV 토론은 이게 다른 후보자들도 있고 내가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나 선거 양상 속에서 내 발언이 나에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현상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감안된 거라면 국정감사장은 위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 위증은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맞아요. 공표는 다른 맥락이니까. 그러니까 선거 왜냐하면 네. 그 시점이 대선 후보 등록했어요. 후보가 아니었다면, 근데 맞아요. 이미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국감장에 하더라도 나는 이거는 공표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인데 한 가지 이제 쟁점이 남아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은 거짓말을 했든 거짓말 안 했든 이것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형량도 유무죄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뭐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뭐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가 주관적인 영향일 수 있다. 친하다 안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법적으로 잘 알았냐 잘 몰랐냐라는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yes or no 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거짓말이 지금 당시의 사안과 맥락이 비춰봤을 때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느냐 아니냐, 여기서 저는 갈린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개 다 그런 좀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박한영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쪽의 대응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근거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 일단은 문건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도 한동훈 장관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증이 있다. 성남 FC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의 문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기업들의 내부 회의나 그 기업들이 후원금을 지급했던 그 과정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임기 때는 지급되던 비용이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경과가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문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순수한 지원이라면 기업에서도 그냥 집행내고 땡이에요. 그런데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을 성남시에서 받아들이지는 조건으로 우리가 논의가 됐다. 만약입니다. 네. 그런 문건을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공개를 하진 않았으니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그때 물증이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참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하튼 아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저번에도 이재명 대표이 공직선거법상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대법까지 가면서 뭐 이게 뭐 초유의 판례네 아니니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아니 무슨 그걸 공표를 안 보면 뭘로 공표로 보냐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과연
안다 모른다를 주관 내용으로 둘 것이냐, 그다음 심지어 질문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반복적으로 모른다는 얘기를 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된 건은 전부 다 초유의 사태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초유의 사태고 검찰에 불려가서 이렇게 해서 초유의 사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랑은 또 별개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 나는 왜 도대체 그런지 저는 궁금해요. 이게 몇 달 전에도 그 얘기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정무적으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정치 전체를 봤을 때 피로감을 불러일으키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건강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이 또 건강해야 여당도 같이 이제 윈윈하는 거니까 좀 털어라 하고 있는데 왜 못 털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손을 놓는 순간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 이재명 대표가 무너진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걸 공천까지 연결돼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개딸, 양아들이 이제 똘똘 뭉칠 수밖에 없. 정치적인 이제는 이념 집단을 떠나서 이해 집단이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아까도 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물리적인,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리적 타격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여의도에 지금 민주당사가 190억 주고 샀는데 지금 4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법 위반이 돼버리면은 토해내야 되는 돈이 거의 450억, 480억이 돼요. 네. 그렇죠. 이 건물 내놔야 돼요. 산 거 당사. 내놔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도 그렇고 친명계도 그렇고 지금 서울의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39대 21이에요. 갤럽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18% 포인트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울이 지금 39대 21인데 지난 총선 때 서울을 더불어민주당이 41곳 중에서 41곳을 싹쓸이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정청래, 고민정, 장경태 지역구 어디예요? 동대문 다 서울이죠. 서울이죠. 동대문, 자. 마포, 예, 자, 광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는 어디예요? 인천이잖아요. 계양. 예. 자, 박찬대 최고위원 지역구 어디예요? 거긴 모르겠네. 다 수도권이에요. 다 수도권. 아하.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주저앉은 지지율을 어떻게 이걸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 막 이낙연 전 대표를 쳐내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아니 이낙연 전 대표는 뉴욕에서 무슨 배우 조종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소환되셨죠. 아니 그 이재명 대표 영구 제명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타격을 받을 거예요. 왜? 이낙연 전 대표는 그래도 호남에서 서울에서도 종로의 지역구도 지냈잖아요. 동아일보 기자를 오래 했고 네. 서울법대 출신이고.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살 길은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을 안아야 돼요. 근데 지금 쳐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뉴욕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엄중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정치 와수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찍어낸다. 저는 이게 부메랑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에 돌아올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그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본인이랑 싫으면 그냥 저 다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고. 그 얘기하기 전에 저 성문이 형이 슈퍼챗 보내주셔가지고 깜짝이야. 예. 백 일단 변호사님, I love you. 일단 킴 제클린님 감사합니다. 네네. 시벨롬님 와수다 직원분 곽관님 이름 가려 마크 위로 올려주세요. 국힘 젊은 개혁 보수분들 응원합니다. 그 여기 우리 곽관용 위원장은 거의 저 자유왕 때부터 당적을 갖고 있는 적폐 중에 상적폐인데 예. 개혁 보수라고 불렸습니다. 뭐 보수는 항상 어쨌든 욕심해야 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성문이 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베지터 형님, 곽관용 위원장님 그리고 재섭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후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후원 얘기를 많이 못 해가지고 저희 보면은 저 우리은행 보이시죠? 거기 이제 저희 후원 계좌입니다. 그래서 뭐 슈퍼챗도 감사하고 아유, 이런,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다 좋은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가면 이재명 대표는 약간 마이너스 리더십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 왜냐면
대선 경선 가지고 지금 뭐 수박 논란으로 당이 뭐 쪼개지네 마네 근데 당사가 커서 돈 문제 걸려서 못하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뭐 실제로 쪼개지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가 그 수박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게 지난 대선 때잖아요. 네.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이라는 말을 썼던 게 이재명 대표 본인이에요. 본인이 다른 사람 보고 자기 지지 안 하는 사람 보고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낙연 보고 수박이라 그런 거지. 그 아니 다음에 못마땅하겠죠. 왜냐하면 실제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경선 때 다 그런 거지. 그렇죠. 뭐.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오죽했으면 정세균 전 대표도 전 대표였고 전 총리죠. 정세균 전 총리도 그랬잖아요. 했더니 그 이야기 했더니 스캔들 얘기를 했더니 바지를 내릴까요?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의 대응을 보면 그래요? 이 무슨 뭐 저기 무슨 첩자 칠적 뭐 이런 것들 막 돌리고 블랙리스트 돌리고 아니 그게 가결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거기 들어가 갑자기 소환되셨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했냐면 자중하십시오. 그러니까 개딸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자중하십시오 하고 우리 이제부터 민생 행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부터 뭐 수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경청 투어 이런 거 하신다면서요? 예. 근데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통합을 얘기하고 민생 행보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여러 가지 당내의 핵심들은 그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바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든 아무튼 뭐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데에도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털려면 예전에 털든가 아니면 일관되게 이런 행보를 보였어야 되는데 당내에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지금 목소리가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이미 실기하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응이 좌충우돌인데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왜 CBS 논설위원이 배 소장님 그 통화했다라고 하죠. 하잖아요. 절대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절대 물러나지 않고 설사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옥중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옥중공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평론가들이 그런 이야기만 비판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온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보면 옥중공천이라도 할 기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선을 그었어요. 이거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종찬영님 CBS 고정 출연, 김재섭 CBS 고정 출연인데 그 CBS가 언론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논설위원이시고 정치부 출입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논설위원까지 하시는 분이 최소한의 증거자료 확보도 없이 그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그냥 막 뱉는다? 나는 분명히 저는 녹음본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그러니까 그걸 던진 거지. 안 그렇습니까, 형님? 그렇죠. 아니 근거 없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그런 통화 아니더라도 이미 체포동의안 이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본인은 물러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식이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을 받아봐야 알 거예요. 사실은 그건 그렇죠. 우리가 단정 내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럴 때는 당의 위기 상황이죠. 그러면 비상대책위가 됐든 총선을 앞두고 뭐 1년 남아있다지만 1년이라는 게 시간이 후딱 가요. 그럼요. 지금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지지율까지도 요동을 칠 정도고 지지율이 흔들릴 정도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상민 의원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는 부결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상민 의원은 부결을 던졌는데 지금 을사 몇 적인가에 다 이름이 이상민 의원 올라가 있어요. 제일 앞에 올라. 그러니까 지금 아예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체포동의안 찬성이나 기권이나 무효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심이 자기들 한 이야기가 그잖아요. 개딸 양아들만 보지 말고 민심을 보라. 이건 어떤 이념에서 주는 조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다시 살아 돌아오면 더 부각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을 볼모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또 민주당으로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다수당인데 아까 우리 각하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일종의 볼모 상태가 되는 상황이라면
다수당이 이 국회에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뭔가 여기에 이제 응답해 달라, 화답해 달라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비극이죠, 비극.